6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4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4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죠. 특히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른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10명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다시 한번 절실한 때죠. 최 반장. 네, 아직 수도권 상황 아직도 심각하고요. 자, 어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요. 그 이후에 나온 속보가 있습니까? 일단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늘 했어요? 그런데 좀 이견차만 확인을 했고요. 강경화 장관은 대외무역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일본 측이 좀 제기한 이 수출 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조치가 유지되는데 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또 일본 측 외교장관이죠. 이 모테기 외무상은 WTO 절차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최 반장 얘기 들어보니까요. 양측의 간극이 아직도 크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수사심의위라는 게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정한지, 기소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한다는 검찰 거군요. 이외에 변호사나 교수나 언론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신청했다는 거는 사법 처리, 기소 여부에 대해서 좀 검찰 외부의 평가를 좀 받아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기자회견도 했고 관련된 기구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론에 좀 힘을 빌려보지 않겠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입니다. 다만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정 건전성이 괜찮겠느냐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혜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대판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자, 국내에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 한 곳에 올라온 정치부 회의의 설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치부 회의, JTBC 정치 관련 저녁 뉴스 프로그램. 평일 오후 5시 방송. 지금까지 방송사 중 특이한 구성을 취한 뉴스쇼로 정치부 기자들이 회의를 진행한다. 네, 아주 깔끔한 설명입니다. 자, 어떤 친절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코너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개편을마다 선보인 제 코너죠. 자, 시시콜콜, 신세계, 체키라웃부터 저런 것들 시리즈까지. 자, 그때 그 사람들도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단에 폐지된 코너를 보니까요. 신반장의 정치 스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뜸하긴 했지만 절대 폐지된 거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뿐이고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보이죠? 이 바로 밑에 도반장 발제가 왜 폐지된 코너에 들어가 있는지, 이건 누군가의 희망사항인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나라가 준 자격증을 갖고 하는 공신력 있는 코너, 신반장의 정치 스쿨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을 샅샅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주력 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 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입니다.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습니다. 자, 크게 보면요. 금융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5조,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또 한국판 뉴딜이 포함된 경기 보강 패키지 11조 3천억 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항목 간 중복이 좀 있어서 1조 8천억 원은 빼야 하고요. 자, 여기에 지난 2차 추경 때 제외가 됐던 세입 경정 11조 4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세입 경정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만큼 들어오겠다라고 예상했던 세액이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가계부를 쓸 때 소위 펑크가 나는 걸 이 결손분을 미리 장부상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사전 대비책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한 해 3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제가 초슈퍼 추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1, 2차 합칠 것 없이 이 3차 추경만 놓고 봐도 1998년 IMF,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쩍 넘어선 숫자입니다. 자, 문제는 돈이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 약 30%인 10조 1천억 원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달을 했고 1조 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서 충당했습니다. 자, 남은 3분의 2, 23조 8천억 원 규모는 적자 국채를 통해서 조달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자, 이 국채는요, 국가, 즉 중앙정부가 채무자로 되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그럼 적자 국채는 이 산업투자나 건설가치,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달리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발행하는, 즉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입니다. 자,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고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국가 채무는 총 84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 기준 대비 약 100조 원가량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공격적 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구성이 끝나야 심사를 하든지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개원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는데요.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시기 다 밖에서 보셨겠지만은 1차 추경도 한 10조 이상에서 지금 90% 이상 집행이 됐고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어서 거의 100%, 95% 집행이 됐습니다. 3차 추경을 6월에 꼭 좀 대통령이 해주십시오. 20조, 10조 이 정도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3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런 등등을 잘 봐서 협조를 그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게요. 네, 김종인 위원장 필요성에 동의한다. 내용만 적절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런데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쨌든 곧 국회로 넘어오는데 내려가야죠. 예결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를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 뭐. 대통령님은 5일날 개원연설 하시려고 막 문장도 다듬고 열심히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국회가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거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자세를 좀 취해줘야 될 거예요. 정 대표님이 지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당수께서 여당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빨리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177석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도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당이 원구성 협상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좀 해줘야 추경도 잘 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또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이따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잡는 35조 슈퍼 추경, 여야 줄다리기 변수입니다. 네, 정치 스쿨 아주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떤 사이트길래 저희 그 예전 코너, 뭐 없어진 코너 저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온라인 유저들이 자유롭게 가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네. 다정의 열혈 팬, 저희 네. 다정의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좀 가서 손수 편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지금 되어 적혀 있더라고요. 있네요. 네. 근데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그 폐지된 코너에 조반장 발제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는지 좀 체크아웃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범인이 최종혁 이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혁. 예? 이 안에 있는 것 같다고요? 체크아웃이요. 네? 이 안에 있대요. 네.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누굴까요? 이 안에. 누굴 것 같아요? 최종혁. 뭐 여기 이렇게. 네? 체크아웃 해봐야 됩니다. 어, 최반장. 네.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말 안 했는데. 네, 비슷해요. 아, 저하고 좀 네, 생각이 깜짝이야. 비슷한 것 저 같아요. 사이트 편집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면 저 편집한 대로 가시는 건 어때요? 별론가요? 조반장 제 반장. 발제. 아예 그냥. 제 반장 지금 완전 자인하고 있어요. 본인이 했다는 거를 지금. 지금 심각해요. 뭐 하던 제가 얘기 계속 해봐요. 비슷한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 위키백과라는 사이트를 보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짠한 사실을 알게 돼서 아, 그래요?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아마 박성태 팀장 시절인가 봐요. 그때 네. 작성된 문서 같은데 신익수가 누구예요? 신익수. 정치부에 있는 아니 신익수 국회반장이 누구예요? 조반장. 신익수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있었나? 신익수 씨는 잘 모르고 조익수라고 사촌 동생은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이게 이게 그냥 아예 개명을 하는 게 어. 이게 빠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익신, 뭐 신익 순서 헷갈릴 수 아, 있는데 조익신을 거꾸로 근데 수는 부른 거구나.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 네. 잘못된 문서를 본 조반장 그러니까 네. 국회팀의 한 네. 조연출이 네. 직접 눈물을 훔치면서 조익신으로 이름을 수정했다는 슬픈 네. 일화가 있습니다. 조반장이 이래저래 순환이 많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최 반장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경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정치 스쿨에서 설명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규모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35조 원대의 3차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이 편성된 건 반세기 만이고요. 규모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패키지에 5조 원을 지원을 하고요. 고용지원금 확대, 고용 안정 특별 대책에도 9조 원, K-방역 고도화에 2조 5천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한국판 뉴딜 지원에도 이번 추경에서 5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이 추경 소요 재원 중 11조 원 가량은요.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3조 8천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이 적자 국채라는 게 사실상 이 빚이다 보니까 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5.8%. 그러니까 이게 이 외환위기 후 폭풍이 거셌던 1998년 4.7%를 넘어서는 건데 5% 돌파는 처음입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 역시 역대 이 최고치인 43.5%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훨씬 적고 장기적으로 보면 선 위기 극복 또 후 재정 회복 이런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텨내기 위하여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고요. 내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 원구성을 끝내야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최 반장이 또 발제했듯이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여야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최 반장 발제 때 국회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신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메시지를 내놨죠? 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방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열성적이고 밀접한 접촉이 있는 종교 소모임 활동은 집단 전파 위험이 매우 큰 만큼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 개척교회 부흥회를 비롯한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해도 은밀한 소모임까지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초중고 3차 개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1하고 초등학교 5, 6학년만 빼고는 지금 다 학교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는 뭐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좀 불안하다라는 학부모들의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고요. 최 반장, 오늘 국내 확진자 상황이 어때요? 정확하게? 네, 아까 뭐 국장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확진자가 49명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가운데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온 건데요. 이 경기 인천 지역 이 교회 소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이 확진자가 속출한 인천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이 됐는데요. 다시 말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 사회로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7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학교는 지난달 28일 840여 곳에서 어제 534곳 그리고 오늘 또한 520여 곳으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등교 수업일이 조정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고 반장. 정부가 오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치료제, 또 내년에는 백신을 내놓는다 이런 로드맵과 함께 하반기 임상시험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혈장 치료제, 또 항체 치료제, 기존 다른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 재창출, 신약 개발 등 4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한 4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로 언급했던 게 다른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렘데시비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에볼라 치료제잖아요. 렘데시비르가 특례 수입이 지금 승인이 된 상태죠. 네, 오늘 식약처 결정이 났습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효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요. 감염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오늘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을 시켜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또 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직이 추가가 되고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이 돼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으로 승격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각종 질병 관련 조사 또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뭐 질병 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 방역을 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대되는 대목은 역학조사관 등의 뭐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전문 인력 확충과 독자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그동안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한 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겠네요. 또 그런 점에서 좀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이점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미 간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 관련한 쟁점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해결될 것 같다면서요? 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지난 4월부터죠.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오늘 양국 정부가 이들의 무급휴직 중단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리 정부가 약 2억 달러, 한 2,40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대신 노동자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중단키로 한 이번 미군 측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무급휴직 중단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요.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2,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일단 이렇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을 한 뒤에 향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우리가 분담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계하는, 그러니까 빼고 내는 그런 방식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얘기 못 해봤는데 방위비 협상 그거 아직도 진행이 없는 거죠? 특별히 진행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할게요. 제목은 코로나 잡는 35조 슈퍼 추경, 여야 줄다리기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추경하고 여야 원구성 협상이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협상 자체는 지지부진하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이번 주 금요일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마치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는데요. 오늘 첫 만남을 가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관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죠. 그러면서 이틀 뒤면 21대 첫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투톱이죠.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일제히 이날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6월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 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김 원내대표가 말한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 통합당을 겨냥한 것이겠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이 5일 국회를 열라고 한 국회법은 훈시 규정, 쉽게 말해 가급적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관례에 따라 이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차만 보이며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모르게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났다는 소식은 다 공개가 되고 있죠. 지난달 29일 저녁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런 편한 자리에서 만나면 서로 진솔한 얘기도 하면서 합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나 첫 만남에선 소주 회동을,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는요. 막걸리 한 잔. 네,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게 함께 저녁도 먹고 얘기도 나눴는데 이러다가 합의는 하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네, 이렇게 수많은 밤을 함께하면서 술만 늘어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 예고한 5일까지는 이제 단 이틀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네, 주종은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더 하면서 원 구성의 합의에 이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자, 이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비대위원장이 오십니까?
치니까 카메라가 전에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이 왜 특별하냐고요? 악연 때문입니다. 자, 첫 악연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두 사람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재선 의원이었고요. 운동권 출신의 30대 이해찬 대표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결과는 이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6년 20대 총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자, 악연이 또 이어집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로부터 이 민주당 정권을 넘겨받은 김종인 위원장, 이해찬 대표를 공천해서 컷오프합니다. 자, 여기에 반발한 이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7선 고지에 올라 추미애 당대표 시절 당에 복귀했죠. 그리고 김 위원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직을 던지고 당을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묘한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악연은 바로 직전 선거죠. 21대 총선입니다. 김 위원장이 선거 직전 이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아시는 것처럼 참패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한 사람은 거대 여당 대표로서 또 한 사람은 선거에 참패한 당을 재건하기 위해 등판한 비대위원장으로 만났습니다. 자, 지금 둘 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 원내대표 간 합의하지 못했던 국회 개원 문제를 역시나 강조합니다. 우리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 네.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첫 번째 카드로 경제 이슈를 꺼내 들 걸로 보입니다. 보수 정치권에선 낯선 개념인 기본소득이란 건데요. 자, 그는 보수가 이 자유를 지향하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자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물질적인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게 기본 목표다라고 강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참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무릉무릉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그게 먹고 싶어. 네.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예?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설명해 드리면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진보, 선별적 복지는 보수라는 이 도식을 깨면서 진보를 능가하는 소위 진취를 내세워 이 보수의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네, 바로 영호남 화합, 이 호남 민심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도 통합당은 호남의 후보를 절반도 내지 못했습니다. 득표율 역시 4%에 그쳤죠. 반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35%를 득표하고 7석을 얻는 것과 비교를 하면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 또 호남 출신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당내 호남 출신 비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인재를 등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후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32년 악연 이해찬, 김종인 서로 협력 당부 5일 개원 합의 가능할까 합니다. 네, 정말 30년 넘게 질긴 인연, 악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어온 두 사람의 만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아까 이제 그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친 큰 이제 터닝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이해찬 대표가 3승을 거뒀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 당을 이끌면서 사실상 네 번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좀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것 같고. 앞서 이제 원구성과 관련된 그런 대화도 있었지만요.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3차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제가 대화에 올랐죠.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정부와 함께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다면서 통합당도 적극 돕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1차 추경 때 정부 여당의 모습은 아니랬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크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이렇게 답을 했고 3차 추경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로 진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좀 추락을 하느냐는 필요해서 있기 때문에 이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다행히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3차 추경은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3차 추경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많은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을 심사하려면 상임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구성 협상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걸리 회동도 가졌다는데 물꼬를 트지는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5일 국회를 소집한 네. 때에 이어서 이해찬 대표가 다음 주까지 상임위 구성 마치겠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구성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하는데 통합당은 여야의 합의 없이 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인데요. 특히 법사위는 여야 모두 양보를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정과 민생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활용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선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반장, 지금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여야 양쪽에서 거론되는 의원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법조인 출신 3선 의원들이 유력합니다. 군 법무감 출신인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서 전해철,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반대로 통합당이 가져간다면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으로 4선의 김기현,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유력하고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활동한 3선의 장재원 의원도 법사위를 1순위로 지망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여당 쪽에서는 양보하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좀 지켜보고요. 장재원 의원 얘기가 막판에 나와서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최 반장 부정적인 의견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죠. 사실 통합당에서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 조경태, 장재원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장재원 의원은 이 김 위원장이 보수, 자유우파란 말을 아예 쓰지 말자라고 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쓴소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짓, 시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를 두고 장재원 의원이 당의 명운을 걸고 맡긴 직책을 가지고 이 짓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당에 대한 충적을 가지고 던진 구원이 시비로 치부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영입에 대해 우려했던 독선적 리더십과 이 비민주적인 인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제군주식 리더십으로는 민주정당을 운영할 수 없고 또 끝없는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와 다른 가치관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전에 발언에서도 내비쳤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요. 보수 정당에서는 낯선 개념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울 게 거의 확실시돼 보이죠.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누구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일자리나 소득 등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이르면 내일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또 재원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청년층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1호 정책으로 청년 기본소득 발표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청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도입할 검토가 있을까요? 아니 공감대가 있는 거고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 재원의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거의 실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네, 근데 기자들도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좀 현장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막 쓰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은 그동안 진보 진영의 뭐 대표적인 의제 중 하나였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했고 뭐 상당히 부정적 아니었습니까, 신반장? 이 김종인 위원장만 놓고 보면 일단 뭐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적 섞인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주장을 했고요.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영을 바꿔서 같은 이슈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 좌우 여야를 떠나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논의가 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 그나저나 네. 김종인 위원장이 네. 굉장히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현충원을 방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림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기 방명록을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는데 처음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적습니다. 그때 그래서 누가 발췌했는데 제가 고반장이 발췌했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조영 원내대표가 한 줄 더 그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수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었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딱 전라도 사투리? 그렇죠. 아. 아까 그 최 네. 반장이 발제해서 네.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고반장은? 그 발췌했었으니까. 사실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러니까 조반장의 해석이 억지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네. 억지스러운 거 뭘 아닌가?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요. 대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러면 이건 뭐 아니 지금 근데 뭐, 제가 예, 좀 전에 예. 속보를 전해드리면은 예. 조반장 발제가 그 위키백과인가 거기서 부활을 했대요. 나무 위키. 나무 위키에 다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네. 봐서 다시 제가 다시 지우겠습니다. 좀 위험해요. 지금. 제가 지우려고요 지금. 네. 예. 알았습니다. 자, 회의에 집중합시다. 근데 호남에 신경 쓴다는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뜬금없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이상한 해석은 아니었어요. 어디 뭐 적혀 있나요? 아니 뭘 보고 지금? 아니 그냥 갑자기. 수습 좀 하려고. 조반장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표정이. 예, 제가 좀 알겠습니다. 수습하려고 그래요. 예. 네. 고반장 요즘 좀 공격적이에요. 제가요? 네. 전 정말 존경합니다. 자, 네. 갑시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 박경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로 향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고, 통합당 김연아 전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저희가 한번 예상했었죠. 부산에서 낙선했던 김영춘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죠. 누가 얘기할래요? 조반장이? 예, 그렇습니다. 네. 조반장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제가 잘릴까 봐. 예.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으로 추대한 박병석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서병수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비서실장에도 역시나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언론 보도인데 지난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서요.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가 2022년에 동시에 치러지게 되잖아요. 같은 날 치르면 어떠냐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정확한 날짜가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고요.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 선거를 3월 9일에 한꺼번에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지난 워크숍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 각각 좀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5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지자체장의 임기 자체는 정해져 있는 대로 6월 말로 보장을 하고 선거만 좀 빨리 치르자라는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대선 결과가 나중에 또 지방선거에 미치는 일종의 영향도 없앨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걸 유불리를 따질 걸로 보이고 또 함께 치르려면 선거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참 좋은 정책 제안이다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런 점이 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국 단위 선거는 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만 치르게 되면 휴일이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관련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겠네요. 검토해 볼 게 많네요. 지금 최 반장 얘기 들어보니까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32년 악연 이해찬 김종인 협조 공감 속의 신경전으로 제목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제1442차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오늘 국회로 출근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갔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의원회관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막내가 보기 안쓰러웠나 봅니다. 선배들이 힘을 내라 응원에 나섰습니다. 선배들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인지 윤미향 의원도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의원실 방콕에서 벗어나 바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이 보내준 응원 편지를 공개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편지 가운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적어 보내준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징 바로 노란 나비입니다. 유니언이 등원한 첫날 가슴에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풀꽃에 날아든 나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와 안식을 찾아서 말입니다. 지난해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던 길, 시민들은 노란 나비를 날려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자유롭게 헐헐 날아가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의 마른 풀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징그를 내놓으라니 징그가 이거 쌈방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그를 내놓으라고 말이 되느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어제 와서 엉뚱 소리를 하고 욕이 좀 듣고 싶나. 사람이라면은 사람다운 행사를 좀 해라. 내가 증거라던 할머니의 외침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더 이상 들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 일어나서 푹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이번 일로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일본군 장교와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는 가짜 뉴스까지 떠돕니다. 이건 비판을 떠나 인격 살인입니다. 이 할머니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손가락질과 거짓 속에 부끄러웠던 이용수에서 오롯한 내 자신 이용수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해방이 된 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죄는 여전히 요연하고 좌와 우로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여전히 할머니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게 꼭 필요한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검찰이 밝히면 될 일입니다. 혐오의 돌팔매질, 그 뒤에서 일본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나 봅니다. 국회에 새내기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회 첫 집들이 인사를 보좌진들과 함께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 의원실에서 세 곳의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자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의원 보좌관이란 게 그림자처럼 생각되고, 그런데 조정훈 의원님은, 우리 정훈님은 보좌진들을 같은 입법 노동자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훈님, 정훈님의 철학에 보좌진들을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료로 보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IT 업계의 DNA를 의원회관에 이식했습니다.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극존칭이나 경어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의원의 별칭이 얀이라고 합니다. 얀, 왜 늦었어요? 얀, 밥은 먹고 다니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 보좌진은 파리 목숨으로 불립니다.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리를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감이라고 깍듯이 모셨던 이유입니다. 한가한가 봐. 자전거도 다 타고. 한가하기는 우리 영감이 파행했다고 어디 놀 사람이냐. 간담회, 공청회, 지역구 자전거 행사까지 세 군데나 돌았다. 중이고? 거기 우리 영감 출생지잖아. 총선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지역구 닦아놔야지. 니네 영감처럼 금싸라기 지역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감 대신 별칭이라 세상이 변하긴 한 듯합니다. 하긴 1호 법안 제출 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4년 전엔 보좌관의 밤샘 정성이었지만 지금은 보좌진 갑질이란 비판을 받습니다. 20대 국회 때만 해도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감을 위해 회관에서 밥상을 차리고 심지어 애완견 개밥까지 챙겨야 했던 보좌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정의 식구들도 딱딱한 국장이나 반장이랑 호칭 대신 영어 이름을 써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복국장은 이 별칭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브루스리 어떤가요? 음양오행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우님, 얀, 권위 속 뺀 쌍갑국회. 네, 브루스리는 저하고 권법이 달라요. 거기는 이 영춘권 계열이고 저는 태극권이 그 브루스가 아닌가? 혹시 사교 댄스 그 브루스 얘기한 건가요? 뭐 얘기한 거지? 리듬앤 블루스. 리듬앤 블루스. 그거 얘기한 건가? 그거 말하는 거 정신 아니에요? 반장은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딱 곡이거든요. 조 반장이 요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일은 항상 많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많은데. 좋아요.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자 별칭 사용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좀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된 결과를 갖고 얘기합시다. 아니더라도 아까 뭐 정훈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저희도 뭐 국장한테 상봉님 이렇게 그것도 별로세요? 괜찮아요. 아니 신반장이 부르는 거 괜찮아요. 한번 불러봐요. 공님. 아 여기 기분 나쁘네. 저는 좋아요. 예. 하나만 좀 제안 드리면 길고 오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자, 그 있잖아요. 정기 수요 집회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오늘 정의기억연대에서 따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제발.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정리해 드리면요. 정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 수요 집회의 첫 마음을 기억하려 한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좀 필요한 일들을 차분히 점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용수 인권운동가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 행위가 참담하다. 이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을 놓고서요.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윤미향 의혹의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1대 국회 첫 연대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1호 법안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통합당의 공동 발의를 제안하는 한편 윤미향 의원을 윤리특위에 함께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접은 건 아니죠. 계속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꾸린 상태인데요. 지난 1일 TF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77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극우 언론이요. 산케이 신문이 윤미향 의원을 빗대서요. 한국인을 폄하하는 기사를 내보냈죠. 네, 산케이 신문이요.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를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졌을 때 한국인이 보이는 흔한 언행과 태도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변명, 자기정당화, 정색하기, 뻔뻔함을 꼽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포함해서 일제징용, 강제징용 노동자, 수출 규제 등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이 여전히 꽉 막힌 상황에서 한국인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하한 겁니다. 네, 일본 극우 세력들이 하여튼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자, 어제 저희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도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 외교 장관들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아까 최 반장이 했었죠. 여전히 간극이 좀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최 반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는 거죠? 네,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인데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대상입니다. 심의위는 이 사회 각계의 사법제도 전문가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 꾸려집니다. 검찰이 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단을 시민들의 손에 맡겨보겠다는 게 이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인 듯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나름 강수를 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꾸려지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그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그 검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심의위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야 검찰 수사심의위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이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사건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어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일부 당원들은 아예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더 강경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김남국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 전에 어디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하고 어제 다시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언론 인터뷰 한 걸 보니까요.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이 본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당론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관철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제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을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우님 얀 권위 속 뺀 쌍갑 국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군 병력이 투입됐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강경 진압만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보기 힘든 블랙호크 등 전투 헬기가 저공 비행으로 날아다니고 땅에는 중화기로 무장된 장갑차와 군용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전쟁터 한복판 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들인데요. 영화 속 한 장면 아닙니다. 전쟁터 영상도 아닙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의 최근 모습입니다. 자,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회째입니다. 자, 한때는 전 세계 관광객으로 넘쳤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Hands up! Don't shoot! Hands up! Don't shoot! What's his name? George Floyd! What do we want? Justice! 네, 방금 보신 대로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도 많습니다만 뉴욕과 LA, 시카고 등 미국 내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약탈 시위 다음 날 뉴욕의 아침 상황입니다. 지금 한 신발 상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진열장 유리가 다 깨져 있고 또 신발도 이렇게 나둥글고 있습니다. 자, 보석과 시계 상점도 백화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고가의 시계가 담겨 있던 상자만 거리에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태가 심각해지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We will take steps immediately to ensure that there will be peace and order today and tonight and all week in New York City. We're going to continue that curfew for the remainder of this week, 8 p.m. each evening till 5 a.m. the next morning. 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는 50여 곳의 한인 상점이 약탈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시카고에서도 한인 상점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현지 한인 한 분과 급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대학생 박채영 씨인데요. 다행히도 박채영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직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딘가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이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본 적은 있고 이제 바닷가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시위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본 시위는 되게 필수? 되게 조용하고 잘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된 시위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단합된 느낌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주변 한인분들의 피해도 좀 듣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좀 피해가 가셨다고 들었고, 이제 킬타운, 코리아타운,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많은 그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들의 리딩 이렇게 훔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피해는 보셨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외출을 하실 때도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모님이랑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익숙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위하는 애들이 제 20대, 30대 이런 젊은 제너레이션 V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위에서 많이 조심스럽고 갑자기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던가 그런 게 있을까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야 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엊그제는 난리통 속에 뜬금없이 백악관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Is that your Bible? It's a Bible. Your Bible? We have a great country. That's my thoughts.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Let's make it even greater. We will
make it even greater. It won't take long. It's not going to take long. You see what's going on. It's coming. 자, 혹시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이렌 소리가 큽니다. 그만큼 시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책을 들고 연설을 한 겁니다. 자, 아니 자신이 믿는 신에게 지혜와 해답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은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am also taking swift and decisive action to protect our great capital, Washington, D.C. What happened in this city last night was a total disgrace. 네, 대통령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진압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에도 인종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취임 첫 해 여름이었는데요. 자,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이 시위대 간 충돌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공포의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 진영에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신나치주의자와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진영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연설에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워버린 거죠. 자, 이 이후에 참모들이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로 마지못해 인종주의는 악이다, 모든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반응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건 지금까지 내가 한 최악의 연설이었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어. 네, 아무리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서 시위 격화, 한인 피해도 잇따라. 네, 미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는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카톨릭 시설을 또 방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종교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백악관 인근 교회를 찾았는데 이어서 어제 낮에는 근처의 천주교 시설을 방문한 겁니다. 백악관 인근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국립성지인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헌정된 시설로 2014년 국립성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교황 동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한 뒤 묵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종교시설을 찾은 건 이른바 기독교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백악관 주변 시위에도 나는 끄떡없다, 아무렇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들 좀 평가를 보면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현재 머릿속에는 11월 대선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대목들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놓고서도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놓고 성경책 퍼포먼스를 비꼬았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 앞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러면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불길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사령관이었던 많은 전임자의 뒤를 따르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어제 연설을 통해 고귀한 교회에서 사진 찍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브랜드화하는 대신 가끔 펴보기를 원했다. 그랬다면 뭔가를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퇴역 장성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판적인 또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어제 이 워싱턴 DC 상공에 헬기까지 글쎄 등장을 말이에요.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투용 헬기였는데 이 상당수의 퇴역 장성들이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다라면서 한 목소리로 강하게 이 강경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틴 댐프시 전 합참의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은 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토니 토마스 예비역 장군도 트위터에 미국이 전쟁터라고 남북전쟁 같은 내전이나 적들의 침공이 아닌 다음에야 결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샌드 위네펠트 전 합참 부의장은 전투헬기의 조종사들이 연방군은 국가의 존립이 위험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위한 보루임을 상관들에게 상기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보면요. 최 반장, 전반적으로 시위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면서요. 네, 로이터 통신과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입니다. 이 응답자의 64%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이 항의 시위에 동조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7%였습니다. 자, 항의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55%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3%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39%보다도 이건 낮은 수치입니다. 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시 전 대통령도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상처받고 비통에 잠긴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는 이들은 이 미국의 의미를, 미국이 어떻게 더 나은 곳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뿐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또 온라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거기에 동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시위의 뜻에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요. 블랙아웃 튜즈데이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달아놓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방카 말고요. 막내딸 티파니 트럼프입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지만 함께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헬렌 켈러의 말과 함께 검은색 바탕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블랙아웃 튜즈데이에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네, 티파니 트럼프의 게시글에 많은 댓글이 또 달렸는데요. 상당수는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교회와 평화 시위를 최루탄으로 진압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해라. 사람들한테 최루탄 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말해달라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뭐 이런 시위에 동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정반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챌린지도 있다면서요. 네, 뭐 보통 뭐 SNS에 뭐 자신의 뭐 취미나 특정 행동을 올리는 거를 뭐 무슨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보통 좋은 의도로 하는 게 그런 챌린지인데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사고를 조롱하는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그 장면을 따라하는 몰지각한 행동이죠. 이런 게 또 SNS에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최 반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죠. 네, 뭐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시위 과정에 밀집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미국 정부 역시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요,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로 이 코로나19의 대량 발병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애덤 스미스 단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양상에 비춰볼 때 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집단 감염 또는 새로운 대규모 발병 사태를 보리라고 예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CN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만에 미국 전역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환자 수 변화를 분석해 보니 18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또 이번 시위 상황은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주겠죠. 또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슈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미국 전역서 시위 격화, 한인 피해도 잇따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점거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벌건 대낮에 한 여성이 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용의자는 홧김에 그랬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데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내일처럼 불안했던 까닭. 언제 어디서 표적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또 경찰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상봉님,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동영님, 네. 돌아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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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